네, 안녕하세요. 이 단상이 이쪽을 좀 소외하는 각도네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병렬 프로그래밍 관련된 주제를 발표하게 된 김명신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최근에 안경을 바꿨더니만 피드백이 두 개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해리포터다. 나머지 하나는 김구다. 뚱뚱한 걸로는 김구고 안경 똑같은 동그란 거로는 해리포터다 그러더라고요. 아주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킷을 벗고 싶으나 이 재킷의 용도가 이 배를 가린 용도이기 때문에 벗지 못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병렬 프로그래밍인데요. 그 전에 조금 잔소리 같은 잔소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C++ 개발자들이 이 시장에서 많이 소외되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쓰지도 않는 걸 우리가 공부를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얘기들도 하시고 참 이 C++를 이 프라이머리 랭귀지로 쓰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좋지 않은 메시지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장표를 하나 갖고 온 이유는 뭐냐면은 실제 시장들을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가에 관한 새로운 뷰포인트를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어요. 근데 이제 이 표를 보시면 대략 1950년부터 90년 사이에 우리가 컴퓨팅을 이용하는 환경들을 보면 그 컴퓨팅 디바이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가장 메이저 컨스트레인트, 그러니까 가장 제약이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나 살펴보니까 프로세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CPU 이런 거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많은 언어들이나 또는 많은 IT의 기술 발전들이 이 프로세서를 어떻게 하면 성능을 좀 개선시킬까로 포커스돼 있었고, 또 소프트웨어조차도 어떻게 하면 프로세스를 한 치의 남김도 없이 다 쓸 것인가, 여기 이제 포커스되어 있었던 게 사실이죠. 근데 이제 1995년쯤 해서 2007년 아마 대부분의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프로그래밍을 이 시점에 가장 많이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시점을 좀 돌이켜 보면 이제 대부분이 어떤 얘기를 했었죠? 개발 생산성 얘기를 가장 많이 했었죠, 그죠? 그래서 개발 생산성 얘기를 하면서 4GL이 나오고 컴포넌트 베이스드 아키텍처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어플리케이션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을까에 포커스가 되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조금 이제 흐름이 다른 것 같아요. 최근에 가장 큰 흐름이라 그러면은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가 되겠죠. 이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가장 기존의 PC 환경과 다른 게 뭘까요? 배터리죠, 그죠? 배터리.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관한 어떤 패러다임이 사실 예전에 이제 개발 생산성과 관련된 부분에 좀 더 포커스가 돼 있었다 그러면 조금씩 다른 형태의 시프트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게다가 이제 클라우드나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복잡한 형태의 어플리케이션 개발도 새로운 형태의 화두로 대두되고 있죠. 그리고 헤테로지니어스 컴퓨팅이라 그래서 GPGPU,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만 GPGPU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새로운 형태의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차세대의 먹거리를 생각하신다 그러면 물론 이제 한국 실정에 맞지 않다 이라고 얘기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가 주 무대로 생각하고 있었던 2000년 초반까지 그 시대의 동안의 개발 생산성 이외에 다른 부분들도 한번 좀 고민을 같이 좀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말씀드린 한 4가지 정도의 어떤 카테고리가 여러분의 미래를 좀 좌지우지할 만한 어떤 방향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도 앞으로는 마치 그 자동차에 얼마나 달리지 마일리지 같은 것처럼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잔소리였고요. 패러럴, 병렬 이제 프로그래밍이니까 패러럴이 뭔가부터 얘기를 좀 하고 와야겠죠. 다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냥 제가 잠깐 써봤습니다. 그래서 디스트리뷰티드 환경이라 그러면은 여러 형태의 컴퓨팅 디바이스들이 네트워크나 기타의 장비를 통해서 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그렇죠.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이것들이 이제 협업을 해서 어플리케이션들을 수행하는 형태인데 대표적인 게 교환기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클러스터 컴퓨팅이나 그리드 컴퓨팅 이런 것들이 이제 디스트리뷰티드 컴퓨팅의 형태를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패러럴은 조금 다른 형태죠. 그래서 패러럴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박스 내에 여러 형태의 프로세서 그리고 그것들이 공유할 수 있는 메모리를 가진 여기서의 최적화를 하는 것이 이제 보통 패러럴의 큰 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 프로세서, 멀티 코어, 누마라고 해서 이게 non uniformed memory access라고 그러죠. 누마 같은 것들이 바로 이 패러럴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디스트리뷰티드는 아니고 이 패러럴 쪽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패러럴리즘 얘기를 좀 드려볼까요?
우리가 이제 패러럴리즘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무언가를 패러럴화해서 속도를 개선하겠다는 건데 여러 형태의 추상화 레이어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얘기되는 것들이 비트라이벌 패러럴리즘이라 그러거든요. 이 부분들은 CPU가 8비트, 16비트, 30비트 개선되면서 뭐 생각을 해보시면 예를 들어서 16비트의 정수 두 개를 내가 합할 때 8비트 CPU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이제 여러분이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하위 8비트 두 개씩 꺼내가지고 더하고, 그죠? 오버플로우 나면 그거 갖고 있다가 상위 8비트 더해서 오버플로우 더하는 뭐 이런 식으로 여러 형태의 인스트럭션을 거치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16비트로 가면 한 번에 끝날 수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16비트에 대한 애드 연산을 할 때 이것을 30비트 레지스터를 쓰게 되면은 값 두 개를 넣어놓고 인스트럭션 하나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수행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바로 비트 레벨의 패러럴리즘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별로 신경 안 쓰시는 부분이기도 하죠. 두 번째로는 인스트럭션 레벨의 패러럴리즘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CPU가 실제로는 한 단계로 어떤 인스트럭션을 수행하는 것 같지만 그 내부적으로 보면 여러 단계를 사실은 거치게 되거든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커맨드에 관한 패치를 하죠. 디코딩, 익스큐션, 메모리 액세스, 기타 등등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런 단계를 파이프라이닝을 하는 거죠. 파이프라인을 쭉 거쳐놓고 이제 그 파이프라인에 서로 다른 형태의 명령 셋들이 병렬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인스트럭션 레벨의 패러럴리즘이라고 볼 수 있고, 뭐 대표적인 적용 사례가 이제 인텔의 슈퍼스칼라 같은 것들일 겁니다. 별로 관심 없으시죠? 다음은 이제 데이터 패러럴리즘이라고 해서 있는데 이 데이터 패러럴리즘은 뭐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 플린스 텍사노미라고 해서 플린스라는 그 교수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이 명령어와 데이터 사이의 상관관계를 표로 좀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싱글 인스트럭션과 멀티플 인스트럭션, 그리고 싱글 데이터와 멀티플 데이터를 가로 세로 축으로 놓고 뭐 이러이러 형태로 특징 지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나눈 거거든요. 주로 이제 이 네 가지의 분류 중에 데이터 패러럴리즘과 관련된 부분들은 싱글 인스트럭션, 멀티플 데이터, 하나의 인스트럭션에 멀티플 데이터를 적용하는 거, 그리고 멀티플 인스트럭션에 멀티플 데이터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제 패러럴 프로그래밍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스크 패러럴리즘은 뭐 여러분 많이 쓰실 겁니다 이미. 그래서 뭐 디스크의 I/O를 하는 동안 CPU 연산을 하고, CPU 연산을 하는 동안 메모리 네트워크 I/O를 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형태의 태스크들을 병렬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보통 이제 태스크 패러럴리즘의 범주에 넣죠. 그래서 한 이 네 가지 정도가 사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패러럴리즘의 하우와 관련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 특별히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뭐 상위에 있는 두 가지보다는 하위에 있는 두 가지를 주로 이제 패러럴리즘의 대상으로 두고 있죠. 조금 제가 지겨운 얘기들을 하죠. 예. 하나만 더 보죠. 몇 가지 이제 좀 지겨운 얘기 드렸는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병렬과 관련돼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본 그래프일 텐데요. 이게 암달의 법칙, 뭐 암달 이름이 좀 이상합니다만 암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또는 뭐 암달의 저주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게 무슨 그래프냐 하면 저희가 여러분의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수행하는데 뭐 시간이 한 100시간 정도 걸린다 치죠. 근데 이 100시간에 걸리는 어플리케이션을 이 병렬 프로그래밍으로 뭔가 좀 개선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를 내가 병렬화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와 그 병렬화 구간을 몇 배나 빠르게 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암달의 법칙을 한번 적용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100시간 걸리는 어플리케이션의 한 절반 정도, 50시간 정도가 수행되는 코드겠죠. 이 코드를 2배 정도 향상시키면 전체적인 어플리케이션 성능은 약 1.3배 정도 증가한다라는 것을 수치적으로 좀 계산을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참 이 그래프를 좀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이 초록색이 이 95%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어플리케이션 전체에서 병렬화를 통해서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의 퍼센티지입니다.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전체의 95%를 병렬화로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뭐 1024나 2048 코어를 가지고 계산을 해도 전체적인 속도는 20배 이상 증가할 수 없다라는 거죠. 뭐 그 이상은 뭐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사실은 병렬화로 저희가 뭔가 어플리케이션의 성능을 개선하려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구간을 얼마만큼 속도로 개선했을 때 전체 어플리케이션의 성능이 얼마만큼 개선될 거다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자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 이상의 한계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암달의 저주라고까지 불리고 있죠. 그래서 간단한 수식이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병렬화와 관련된 큰 수치는 결국은 이제 팩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패러럴 포션, 어플리케이션 전체에서 어느 정도 구간을 병렬화할 수 있는가고, 두 번째는 S. 그래서 이 병렬화 구간을 몇 배나 내가 빠르게 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만 알면 대략적인 어플리케이션 전체의 성능 향상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앞서 그래프에서 보신 것처럼 이 병렬 프로그래밍, 패러럴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능을 개선하시고자 마음을 먹는다면 결국은 두 가지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뭐냐면 첫째는 where, 과연 어느 구간을 내가 병렬화를 통해서 최적화할 것인가 얘기고요.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how. 이 두 가지의 문제만 여러분이 결정을 하시면 어플리케이션 전체에 병렬화를 적용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천적 전략을 하나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where의 얘기입니다. 뭐 어디를 최적화할 거냐, 어디를 병렬화할 거냐, 뭐 그 구간의 코드가 얼마만큼 속도로 수행되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move eax, ecx라는 코드를 제가 썼습니다. 이게 어셈블리를 조금 배우신 분이라면 아시죠? 이게 무슨 코드인지 아시나요? 이게 ECX 레지스터가 가리키는 주소로부터, 메모리 주소로부터 값을 읽어와서 EAX라는 레지스터로 넘겨주는 그런 코드거든요. 다 아시죠? 이 코드가 얼마나 빨리 수행될 수 있을까가 퀴즈거든요. 얼마나 빨리 수행될까요? 1클럭, 10클럭, 50클럭, 0.01초, 1나노세컨드? 답은 모른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왜 알 수 없냐 그러니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이 포인터가 가리키는 메모리 주소가 실제적인 물리적 어드레스가 아니죠. 가상의 어드레스죠. 버추얼 어드레스입니다. 그럼 버추얼 어드레스라는 얘기는 그 데이터가 메모리에 있을 수도 있고 페이지 아웃돼서 디스크에 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가요? 그럼 만약에 ECX가 가리키는 것이 운 좋게 메모리에 있다 그러면 한 방에 가겠죠?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 복잡한 메커니즘들이 돌아갑니다. 뭐 윈도우즈의 CR3 레지스터가 가리키는 걸 통해서 두 개의 테이블을 거쳐서 메모리를 액세스합니다만은 그런 걸 제외하고라도 메모리에서 직접적인 액세스가 가능하죠. 하지만 만약에 이것이 디스크에 스왑 아웃됐다, 페이지 아웃됐을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디스크로부터 데이터를 메모리로 데이터를 갖고 와서 그리고 나서 액세스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move ex, ecx를 결정적으로 얼마나 걸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윈도우즈의 가상 메모리를 쓰는 환경 내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1나노세컨이 걸릴 수도 있고 재수가 없다면 엄청나게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윈도우즈는 리얼타임 OS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셈블리 한 줄의 코드도 성능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코드를 보고 자, 내가 이 코드를 쫙 보니까 말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제일 심각해, 여기를 뜯어 고쳐,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나 이거죠. 결국은 뭔가의 툴의 도움을 이용해서 어느 부분이 가장 CPU를 많이 쓰고 있는지를 결과적으로 예측을 할 수 있으면 결과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의 여러 형태의 툴들이 실제 어플리케이션 수행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가장 CPU를 많이 쓰고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여러 형태의 얘기들이 있죠. 뭐 파레토의 법칙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전체 어플리케이션 성능은 20%의 부분이 전체 80%를 좌지우지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예전 버전들을 아직도 뭐 6.0이 최고의 툴이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많이 있지만 사실 뭐 핵심 기능은 다 들어있지만요. 그 이외에 여러 형태의 추가된 기능들을 여러분이 잘 쓰시면은 이런 최적화에 굉장히 강력하게 쓰실 수 있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비주얼 스튜디오 2012 뭐 이전 버전에도 조금 있었습니다만 성능이 개선된 이 퍼포먼스 위저드하고 이 컨커런트 비주얼라이저 같은 그 기능들이 어플리케이션 전체 수행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가장 핫패스, 그러니까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쯤 되면 좀 졸리시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소스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별건 할 건 아니고요. 저 두 가지 예제에 관한 데모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맨땅의 데모죠. 이 참. 근데 뭐 이미 만들어 놓은 거는 좀 그러니까요. 뒤쪽에 글자 잘 보이시나요? 맨 뒤쪽에 한 분만 얘기해 주시죠. 잘 보이시나요? 헤드셋이 없어가지고 제가 좀 어설픈 자세로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예, 초등학생들도 만들 수 있는 코드죠. 그래서 룹 하고요. while true 뭐 무한 루프입니다, 그죠? 무한 루프. 뭐 제 실력이 그렇죠, 뭐. 뭐 이렇게 하면 아마 무한 루프를 돌 것 같죠? 맞나요? 근데 이제 굉장히 복잡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가 어디를 최적화해야 될지 전혀 지금 감을 못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코드가 너무 복잡하잖아요, 지금. 2줄이나 되잖아요, 그죠? 이 상황에서 이제 빌드를 하고 디버그로 잠깐 돌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퍼포먼스 어널리시스가 여기 붙어 있는데요. 요걸 한번 수행해 보시면 프로그램이 수행되면서 데이터를 쫙 서머리하게 됩니다. 뭐 무한 루프니까 끝나지 않으니까 제가 강제로 종주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 실제 어플리케이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CPU가 얼마만큼 사용되었는지 관한 그래프들을 보여주고요. 밑을 잘 보시면 루프라는 함수가 전체 CPU의 10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실제 눌러보면 어떤 식으로 그 함수가 호출이 되었고, 자 W 메인에 가보면 이 메인에서 루프가 CPU를 100% 쓰고 있구나. 화일 루프 내에서는 화일 루프 내에서는 보니까 화일이란 구문에서 34.8%를 쓰고 있고 그 밑에 세미콜론 하나가 무려 65.2%의 CPU를 쓰고 있지요. 그래서 만약에 세미콜론 두 개를 찍으면 더 느려질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어플리케이션이라 하더라도 이런 툴들을 이용하게 되면 여러분 어플리케이션의 핫패스 무엇이 가장 느린지를 좀 더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 더 보여드리죠. Concurrent Visualizer라는 툴이 있습니다. 요거를 보여드리기 전에 요걸 한번 먼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이 컴퓨터가요, 좀 빌려왔습니다. 좀 꽤 괜찮아요. 로지컬 프로세서가 8개 정도 보입니다. 이게 뭐 4개 코어인지 8개 코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괜찮죠? 그러면 지금 이 어플리케이션이 무한 루프 아니에요? 무한 루프. 그 무한 루프를 수행하면 CPU를 얼마나 써야 되나요? 얼마나 써야 되나요? 여러분 예측하시기는 얼마나 쓸 것 같습니까? 혹은 얼마를 쓰기를 바라시나요? 다 쓰길 바라지 않습니까? 코어가 몇 개든 상관없고 CPU 다 쓰고 싶잖아요. 그렇죠? 무한 루프 돌렸는데 그렇지 않나요? 근데요,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합해서 보여드릴까요? 14%밖에 못 씁니다. 약간 충격적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비주얼 스튜디오의 아주 이전 버전을 쓰고 계시다 그러면 이 멀티코어 세상에서 무한 루프를 CPU 100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굉장히 복잡한 방법을 쓰면 가능은 하겠죠, 그죠? 멀티코어로, 멀티 스레드로 돌리면 가능합니다만은 프로그램의 루프를 이렇게 단순하게 짜놓고 멀티코어를 100%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좀 최적화가 필요한 부분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저희가 제공되는 툴이 뭐 Analyze에 보시면 Concurrent Visualizer라는 게 있어서 이런 녀석을 한번 이용해 보시면 또 상당히 많은 정보들을 획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오래 걸릴 텐데요. 생각보다 빠르네요. 보시면은 자 여기서 이 초록색이 실제 코어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쭉 한 줄로 달리죠. 이 얘기는 뭐냐면 8개의 코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코어밖에 쓰지 못했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 스레드가 메인 스레드 하나가 계속 도니까 이 스레드가 아무리 코어가 많다 그래도 뭐 결국은 하나밖에 못 쓰는 그런 구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스레드 하나만 가지고는 아무리 날고 기는 사람이라도 CPU를 다 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멀티 스레드 전략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좀 동의가 되시나요? 간단하게 두 가지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멀티 스레드 전략이 필요하고 멀티 코어를 써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냐를 먼저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2012에서 뭐가 추가됐느냐 이렇게 단계별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서 코어가 8개인데 프로그램을 수행해서 CPU를 100 쓰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전략을 취하시나요? 뭐 여러 형태의 접근 전략이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윈3가 제공하는 멀티 스레드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죠. 뭐 어떤 게 있을까요? create thread, 뭐 begin thread ex 이런 거 쓰고 또 현재 컴퓨터의 코어 개수나 로지컬 프로세서의 개수를 얻어가지고 그만큼 스레드를 만들고 루프를 돌리려면 루프를 구간별로 쪼개가지고 스레드 1번은 1부터 100, 스레드 2번은 뭐 101부터 200 이런 식으로 쪼개는 거죠.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혹은 뭐 게임 개발자다 그러면, 혹은 서버 개발자라 그러면 어떻게 쓰시나요? IOCP 이런 거 쓰시나요? IOCP 쓰실 때 스레드 풀 개수 항상 고민이시죠. 이걸 100개로 가야 되나, 200개로 가야 되나, 항상 고민이시잖아요. 전혀 동의 안 하시네요. 혹은 오픈MP 이런 것도 있죠. 오픈MP는 뭐냐면 포트란에서 이제 원래 가지를 포트란부터 시작됐는데, 포트란이 주로 이제 산술 연산에 많이 썼기 때문에 이 멀티코어나 멀티 프로세서를 쓸 수 있도록 이 포트란의 뭐랄까요, 포트란에서도 그런 걸 쓸 수 있도록 한 일종의 컴파일러 디렉티브와 펑션이 있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비주얼 스튜디오의 이전 버전에서 만들어냈던 PPLTPL이라고 해서 Parallel Patterns Library, 혹은 태스크 패러럴 라이브러리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쓰시게 되면은 사실은 이 지금과 같이 무한 루프를 돈다 하더라도 좀 멀티 스레드를 손쉽게 쓰실 수가 있죠. 뭐 요거는 이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런 세 가지 정도의 기법 이외에 이 비주얼 스튜디오의 2012에는 어떤 기능이 추가되었나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토 벡터라이제이션이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이따가 자세히 알아볼 건데,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CPU에 있는 벡터 레지스트를 쓸 수 있도록 제작하는 기법입니다. 이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는 오토 패러럴라이제이션. 이건 이제 루프를 보고 C++ 컴파일러 자체가 코드 자체를 스태틱하게 어널리시스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서 이 부분은 내가 볼 때는 멀티스레드로 병렬화하는 것이 좋아라고 판단하는 부분을 자동으로 패러럴라이제이션 병렬화 해준다는 거죠. 세 번째가 C++ AMP라고 합니다. 뭐 AMP는 원래 이렇게 막 증폭하는 게 AMP잖아요. Accelerated Massive Parallelism이라고 해서 뭐 병렬화를 좀 이렇게 accelerated 하는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AMP가 있습니다. 이 AMP는 조금 특수하기 때문에 이것도 뒤에 가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벡터라이제이션부터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여러분이 이제 인텔 CPU나 뭐 AMD나 ARM이나 쓰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CPU에서 쓸 수 있는 General Purpose Register, 일반 계산용 레지스터가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EAX, EBX, ECX, EDX, 뭐 EIP 등등 있죠. ESS도 있고요. 그것이 16개가 있습니다. 플래그 레지스터까지. 16개는 사실은 CPU가 32비트면 32비트고 64비트 머신이면 64비트죠. 그죠? RAX, RBX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칩 내에 저희가 쓰지 않았던 레지스터가 좀 더 있죠. 그죠? 16개 정도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존에 있는 16개의 제너럴 퍼포즈 레지스터를 일반적으로 스칼라 레지스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잘 쓰지 않았던 16개의 레지스터가 있는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 벡터 레지스터라고 합니다. 이 벡터 레지스터는 스칼라 레지스터와 뭐가 다르냐면 아까 플린의 저 텍사노미를 보시면 Single Instruction Multiple Data라는 게 있었죠. 그죠? 하나의 명령을 수행하는데 여러 개의 데이터를 동시에 이렇게 수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벡터 레지스터는 기본적으로 제너럴 퍼포즈 레지스터보다 사이즈가 2배가 큽니다. 즉 64비트 칩 같으면 128비트의 벡터 레지스터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벡터 레지스터 안에 값을 여러 개를 넣어 놓고 하나의 명령만 주면 전체를 한 번에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제는요. 아주 간단한 예제죠. 그래서 A의 i에는 i를 넣었으니까 뭐 0부터 해서 999까지 쫙 숫자가 들어가 있는 거고, B의 i는 100도 했으니까 100부터 해서 시작해서 101, 102, 103에서 쭉 들어가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냥 컴파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스칼라 레지스터, 제너럴 퍼포즈 레지스터만 쓰기 때문에 실제로는 좌측처럼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RAX, 이건 14비트 같습니다. RAX와 RBX 레지스터 값을 더해서 RAX 다시 넣는, 이렇게 반복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뭐 4 더하기 104, 그다음에 5 더하기 105, 6 더하기 106, 7 더하기 107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순환하는 것이 기존의 구조입니다. 근데 벡터 레지스트를 쓰면 이것보다 좀 더 빨리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티저가 4바이트잖아요. 그죠? 4바이트인데 4바이트면은 64비트에서는 벡터 레지스터가 128비트이기 때문에 값을 한 4개 정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XMM이라고 이름 붙여진 벡터 레지스터에다가 인티저 값 4개를 한 번에 몰아넣는 거죠. 예. 몰아넣고 명령 하나만 탁 때리면 4개가 동시에 수행됩니다. 이것이 이제 벡터 레지스터거든요. 근데 벡터 레지스터를 쓰려면 좀 복잡할 것 같지 않습니까? 컴파일러가 제공해주지 않으면 사실은 저희가 이것을 어셈블리 레벨로 쓰기에는 쉽지가 않죠. 그리고 설사 그 컴파일러가 제공을 한다 그래도 그 구문이 복잡하면 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옥토 벡터라이제이션은 참 고맙게도 오토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루프를 그냥 여러분이 쓰시는 대로 쭉 써주시면 오토 벡터라이제이션이 최적 구간을 찾아서 그것을 최적화해 줍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인티저에 관한 루핑을 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4배 정도 빨라지겠죠. 그런가요? 물론 이제 이론적입니다. 그죠? 나중에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토 벡터라이제이션은 기본적으로 요즘 그 컴파일 할 때 옵션이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2011을 가지고 여러분이 소스를 가져다가 그냥 컴파일만 하셔도 속도가 상당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자료를 보니까 뭐 어플리케이션의 형태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오토 벡터라이제이션이나 오늘 설명드릴 내용 다 빼고 그냥 컴파일만 해도 한 4% 정도 어플리케이션이 빨라집니다. 근데 이제 오토 벡터라이제이션 기능이 기본적으로 켜져 있으니까 컴파일한 결과는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폴트로 이 오토 벡터라이제이션이 온돼 있다. 이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벡터라이제이션과 관련된 여러 형태의 기술들은 밑에 좀 써놨는데 SSE라고 해서 이게 뭔가요? Streamed SIMD Extension 뭐 이렇게 불리우죠. 그래서 인텔의 이러한 명령 세트를 쓸 수 있고요. 그리고 ARM에 있는 네온 같은 그 인스트럭션도 쓸 수가 있습니다. 벡터 레지스터 16개가 추가됐다는 얘기는 드렸고요. 그리고 SSE 표준의 한 4.2 정도가 일부 CPU에서 가능하다 그러면 그것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벡터라이즈는 하기 싫어 뭐 이런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경우는 뭐 이런 컴파일러 디렉티브를 쓰시게 되면 그 루틴은 오토 벡터라이제이션에서 제외가 됩니다. 예, 제가 좋아하는 데모맨입니다. 제가 1년째 쓰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죠. 이 화면이 굉장히 작아서요. 제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조금 마각을 드러내고 조금 복잡한 코드를 짜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난 코드는 아니고요. 배열을 좀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뭐 요 정도. 예. 제가 이미 데모하면서 테스트 가장 좋은 숫자를 만들어 놨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정수형으로 A라는 변수를 이런 것만 만들어 보고 아주 뭐 간단한 걸 할 겁니다. 이렇게 3가지의 배열을 한번 선언해 보고요. 똑같이 루프를 하나 만들어 보죠. 루프를 만들면서 할 건 뭐 굉장히 단순합니다. 전체 루프를 돌면서요. 예. 틀리면 바로 지적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예. 예. 뭐 더하기 할 겁니다. 더하기. 예. 예. 뭐 하는지 아시겠죠? 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이게 뭐 별로 CPU를 부하를 많이 못 줄 것 같으니까요. 이거 한 바퀴 더 돌리죠. 0부터 예. 맥시멈까지 한 바퀴 더 돌리죠. 예, 이렇게 하면 한 바퀴 더 돌 것 같죠? 예. 그럼 맥시멈 곱하기 맥시멈만큼 뭔가 코드가 수행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간을 좀 재보면 좋겠어요. 시간을 재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주 단순하게 뭐 타임 정도 이렇게 한번 써보죠. 타임이면은 클럭을 갖고 올 수 있으니까요. 여기다가 뭐 클럭 언더스코어 t로 해서 점점 모르는 함수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다 아시나요? 저만 몰랐나요? 하고 뭐 Cout으로 뭐 복잡한 걸 할 건 아니니까 이 정도 해서 클럭에서 새로 하나 얻어왔어요. 아까 받아놨던 스타트 타임 빼면 뭐 대략 나오겠죠, 그죠? 절대적인 시간은 아니지만 뭐 상대적인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Cout 써야 되니까요. iostream include 하고요. 귀찮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name 아무도 안 가르쳐 주셨죠. 그러나 저는 발견합니다. 컴파일 한번 해보죠. 컴파일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릴리즈 모드로 한번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릴리즈로 해서 수행을 해보죠.
그럼 이제 뭐 이중 루프가 지금 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메인 내에서 for 루프 한번 돌리고 그 안에 루프가 있어서 또 돌죠. 그럼 맥스넘 곱하기 맥스넘이니까 1, 10, 100, 1000만, 10만. 예, 10만 곱하기 10만 정도로 횟수를 돌게 됩니다. 예, 조금 기다려 보죠. 근데 결과가 뭐 나와야 되는데. 예. 나왔죠. 5392. 뭐 의미 없는 숫자입니다. 5392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5392라는 숫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토 벡터라이제이션이 켜져 있는 상태로 나온 결과죠. 제가 비교를 위해서 우리가 또 사랑하는 엑셀을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약간 기록을 해 놓죠. 예. 에다가 5392 이렇게 해 놓죠. 해 놓고 그럼 아까 벡터라이제이션 끈 거랑 좀 비교를 한번 해 보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벡터라이제이션 억지로 끌려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벡터라이제이션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샤프라그마 루프 노 벡터라고 하면 이 부분이 예, 벡터라이제이션에서 제외될 겁니다. 뭐 마찬가지 여기도 루프가 있네요, 그죠? 여기도 하나 이렇게 해보죠. 그리고 수행을 하면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한 수십 번 테스트를 해본 결과로는 8,000으로 시작하는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이제 뭐 인티저 같은 경우는 이론적으로 한 8배 정도가 4배 정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만은 저희 컴파일러 내에 최적화 루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요. 사실은 벡터라이제이션을 제외하고도 최적화를 많이 수행하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뭐 아주 극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뭐 8,000 예, 8,000 예, 8,000 나왔죠. 예. 그래서 한 8,000 8011 예. 이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만 해도 뭐 괜찮게 성능 개선됐다. 뭐 동의되시죠? 예. 혹은 이제 여기서 인티저 값을 사실 쇼트나 캐릭터로 바뀌면 굉장히 극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벡터 레지스터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그 안에 태울 수 있는 데이터가 많죠. 그렇게 되면 속도가 굉장히 개선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것들이 제가 코드를 벡터를 쓰지 않겠다라고 코딩했지 벡터를 쓰겠다고 코딩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셔도 비주얼 스튜디오의 오토 벡터라이제이션이 이네이블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성능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또 뭐를 말씀드리려고 그랬죠? 오픈MP는 뭐 안 보여드려도 될 것 같고 그 PPL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잠깐 코드 루틴을 보여드리면 PPL 같은 경우는 여기 PPL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예, PPL 쓰시면 되고 네임스페이스가 concurrent입니다. concurrent이고 이제 기존에 쓰시던 여러분 STL의 문법과 유사한 형태로 이 병렬화 구간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지워버리고 이것도 지워버리죠. 지워버리고 만약에 이 구간을 내가 그 PPL로 최적화를 해야겠다 그러면 이렇게 쓰시지 않고 PARALL parallel for 이런 걸 씁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뒤쪽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씁니다. int index 예, 이게 뭔지는 아시죠? 예, 람다 익스프레션이죠. 람다 익스프레션입니다. 예. MS가 만든 거 아니냐? 아닙니다. 이거. 예. 람다 익스프레션을 쓰시고 이 뒤쪽에다가 이제 아까 쓰셨던 루프 같은 걸 쓰시면 되죠. 그러면 0부터 맥시멈 사이의 루프를 돌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럼 for 루프 가장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좋은 건 뭐냐면 뭘 보여드리려고 그러냐면 아까 루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었죠? CPU를 14% 썼나요? 그죠? 어머나 이런 결과가 너무 빨리 나와버렸네. 예, 퍼포먼스 좀 보실까요? 좀 늦게 돌았으면 좋겠네요. 예, CPU가 이렇게 확 쳤다가 내려오죠? 조금 더 돌려볼게요. 곱하기 10 정도 하면 될라나요? 네, 보시죠. 예, CPU 100쓰죠, 그죠? 그래서 PPL 같은 걸 쓰시게 되면 Parallel Patterns 라이브러리를 쓰시게 되면 CPU를 100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 Parallel 4라는 함수 내에서 현재 컴퓨터의 코어 등을 확인해서 CPU 전체를 쓸 수 있도록 쫙 성능을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전체 시간을 보면 예, 이거는 10배를 한 거니까 예,
다시 제가 엑셀에도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이걸 이렇게 지워서 한 번 더 수행해 보겠습니다. 예, 1371 그죠? 그러면 1371. 예, 처음에 우리가 오리지널 8000이었잖아요, 그죠? 그럼 PPL에 오토 벡터라이제이션까지 적용하면 속도가 1000까지 떨어졌죠. 이걸 역으로 환산하면 8배 빨라졌다 정도로 볼 수 있나요? 예, 뭐 그 이상 빨라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토 벡터라이제이션과 이 PPL 정도만 써도 여러분이 상당히 많은 성능 개선 효과를 얻을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오토 패러럴라이제이션이라는 겁니다. 오토 패러럴라이제이션은 뭐냐면 이걸 원래대로 좀 돌려놓죠, 이 코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패러럴 4 이런 걸 쓰게 되면은 병렬화 구간을 저희가 명시적으로 이렇게 이 부분을 병렬화하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오토 패러럴라이제이션을 쓰게 되면은 사실은 이 병렬화 구간을 우리가 따로 지정해주지 않아도 컴파일러가 자동적으로 병렬화를 적용했을 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을 추론해 줍니다. 그래서 오른 마우스 클릭하셔서 프로퍼티를 보시면 코드 제너레이션에 Enable Parallel Code Generation, 잘 안 보이실 수 있겠는데 여기를 Yes라고 해주면 이것만으로도 루프가 자동적으로 패러럴라이제이션 돼서 수행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패러럴을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 루프 자체를 2번밖에 안 돌아요. 근데 코어가 8개여서 스레드를 8개 만들었어요. 그러면 사실은 속도가 더 느려질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이 컴파일러가 오토 패러럴라이제이션을 적용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서 적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봤을 때 이 구간은 병렬화하는 게 좋겠어. 뭐 이렇게 컴파일러에게 좀 제한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루프 중에 여기는 내가 볼 때는 그냥 병렬화하면 돼. 그럴 경우는 샵 프라그마 쓰시고 루프 해서 힌트 잘못 썼죠. 샵 프라그마 루프 힌트 언더스코어 패러럴 이렇게 써주시면 밑에 있는 이 루프가 컴파일러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병렬화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이 부분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괜찮죠? 패러럴 4를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데모는 약간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토 패러럴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컴파일러가 코드의 루프를 찾아가지고 이 부분을 병렬화하면 좋겠다, 좋지 않겠다를 확인하고 자동적으로 이제 병렬화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조심스럽게 적용하기 때문에 만약에 사용자가 이 루프는 내가 뭐 멀티스레드로 돌리는 게 좋겠어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그 밑에 보시는 것처럼 루프에 힌트 패러럴 주시면 되고요. n은 일반적으로 이제 로지컬 코어의 개수고 0을 주시면은 알아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데모 보여드렸고. 세 번째죠. 이제 제가 2개 보여드렸잖아요. 오토 벡터라이제이션하고 오토 패러럴라이제이션 보여드렸는데 세 번째는 GPU 얘기를 먼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GPU라 그러면 뭐 다 아시잖아요, 그죠? VGA 카드에 붙어 있는 칩셋이죠. 근데 이 VGA 카드에 들어 있는 칩셋은 기본적으로 뭐 지금 저희가 코어 8개, 16개 얘기합니다만 이 GPU는 예전부터 코어 수가 수십 개를 넘었습니다. 뭐 수백 개, 수천 개 이르는 이 GPU들도 있습니다. 근데 GPU를 계속해서 화면을 뭐 그리는 용도로만 썼다 그러면 최근에는 이제 이런 GPU들의 계산 능력을 일반적인 컬큘레이션, 일반적인 계산에서도 좀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GPU에게 우리가 일반적인 더하기나 빼기 혹은 로그 연산 등등을 위임하는 거죠. 사실 뭐 이런 것들은 예전부터 시도가 있었죠. 여러분 80, 286, 80, 386 세대에 혹시 프로그램을 하셨다면 그때 287, 387이라는 커 프로세서가 있었죠. 플로팅 포인트 연산을 하는 거였는데 CPU가 발전하면서 그런 것들이 CPU 내로 들어와 버렸죠, 그죠? 뭐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PU가 뭔가 하기에 좀 버거운 작업인데 이 GPU가 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작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행렬 계산이나 이런 게 되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CPU가 하지 않고 GPU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것을 저희가 보통 GPGPU라고 합니다. 그래서 General Purpose Computing on GPU라고 해서 일반적인 목적에서 GPU를 쓸 수 있는 방법들에 관한 연구거든요. 그래서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GPU의 컴퓨팅 파워를 이용해서 좀 더 개선해보자 이런 노력이고 또 이런 그 노력들이 결국은 여러 회사에 영향을 미쳐서 실제로 이제 VGA 카드를 만드는 많은 회사들이 이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바로 엔비디아의 쿠다 같은 거죠. 쿠다 같은 걸 사용하시게 되면 이제 GPU 쪽을 이용해서 제너럴 퍼포즈 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AMD는 하다 말아버렸죠. 메탈이라고 하다가 말아버렸고요. 크로노스 그룹에서 사고 있는 게 오픈CL 같은 거죠, 그죠?
오픈CL은 뭐 최근에도 많이 쓰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써가지고 GPU를 이용해가지고 일반 계산을 쓰시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단독으로 다이렉트 컴퓨트라고 해서 다이렉트X 규격에다가 이 GPU를 쓸 수 있는 메커니즘을 넣었습니다. 근데 어느 거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못 쓰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수년 전부터 이 C++ 랭귀지 차원에서 GPU를 쓸 수 있도록 코드셋을 쉽게 만들어내는 방법들을 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C++ AMP, Accelerated Massive Parallelism이라고 이름을 좀 붙였고요. 요걸 이용하게 되면 여러분이 C++의 규격들을 그대로 쓰면서 GPU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제가 이 코딩을 하고 싶은데 뒤에서 자꾸 10분, 5분을 알려서 빨리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네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한번 이 앰프로 코드를 좀 짜봤습니다. 그래서 비슷한데요. 그 코드는 똑같고 요쪽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드는 영락없이 똑같죠. 이 부분은 제외하고요. 우리가 이제 GPU를 쓰려면은 GPU는 CPU와 완전 독립돼 있죠. 그리고 GPU 내에 있는 비디오 램도 여러분이 쓰시는 램과 독립되어 있죠. 그래서 GPU에게 일을 시키려면 두 가지를 전달해야 됩니다. 뭘 전달해야 되냐면 무엇을 수행할 것인가에 관한 코드를 GPU에 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코드가 수행할 데이터를 전달해야 되죠. 그래서 데이터를 전달하고 코드를 전달해서 수행한 다음에 그 결과를 받아오는 것이 사실은 논리적으로 필요한 것에 답니다. 근데 앞서 이제 예제 유사한 예제이기 때문에 보여드리면 여기에 ABC라는 것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냐면 메모리에 있는 거죠. 메모리에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GPU 쪽에 있는 비디오 램이 아니라 여러분 메모리에 있는 거죠. 그 메모리에 있는 것을 GPU의 비디오 램으로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잠깐 보시면 이 코드가 뭐냐면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GPU의 비디오 램으로 전달하기 위한 사전 작업입니다. 그래서 1차원 배열로 해서 MA라는 이름으로 A에 있는 내용을 담아서 사전 작업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코드는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아까 패러럴 4 제가 PPL 보여드렸잖아요. 그리고 오픈MP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코드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요 함수 부분은 실제로는 CPU에서 수행되는 것이 아니고요 GPU에서 수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MA, MB, MC는 GPU로 데이터가 넘어가고 요 캡처 구문에 의해서 넘어가겠죠. GPU로 넘어가고 이 내부에 있는 코드들은 CPU가 수행할 수 있는 코드가 아니라 GPU가 수행할 수 있는 코드를 제너레이션합니다. 근데 문법은 굉장히 심플하죠, 그죠? C++ 문법과 크게 차이가 없죠. 약간 확장 정도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사이즈가 똑같기 때문에요, 그죠? 100, 00 똑같기 때문에 이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네요. 똑같이 릴리즈로 하고 수행을 한번 해보시면 한번 볼까요? 47. 47이면 박수는 이럴 때 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오토 벡터라이제이션과 오토 패럴라이제이션이나 PPL 얘기를 많이 했고 앰프도 얘기를 했죠. 근데 기본적으로 원래 우리 아무것도 적용 안 하면 얼마였나요? 8011이었죠. 근데 지금 맥스넘 곱하기 맥스넘만큼의 돌면서 뭔가 더하는 이런 오퍼레이션들을 앰프를 쓰게 되면 47초 안에 완료돼요. 47초가 아니죠. 47이라는 숫자로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은 제가 계산을 해보면 대략 120, 30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GPU의 특성을 이용하신다 그러면 속도를 혁신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됩니다. 맨날 새까만 화면에 글자만 흰 화면만 봤으니까 조금 이쁜 걸로 한번 보시죠. 실제로 제가 재미난 예제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여러분 몰핑이라고 아세요? 몰핑은 이제 지금 여자와 남자가 나와 있는데 얘기를 들으면 여자가 남자로 이렇게 점점 변해가는 거죠. 보통 그걸 몰핑이라 그러나요? 이 몰핑을 여러 가지 기술들을 적용을 해서 실제 얼마나 빨리 진행되는지를 좀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웃풋 타입을 좀 조정을 하고요. 처음에는 프로세싱 모드를요 시퀀셜로 해볼게요. 시퀀셜이라 그러면 그냥 for loop 그냥 도는 거죠.
아무것도 기술 적용하지 않고 시퀀셜로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모핑 한번 진행을 해보면 밑에 프로그레스 바 보이시나요? 초록색, 연두색 뭐 보이시나요? 뭐 진행이 안 돼요. 진행이. 그죠? 한 칸 갔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 뭔가요? 코어가 우리가 8개인데 못 쓴다는 게 문제죠. 그죠? 이게 더 큰 문제잖아요. 그죠? CPU 아무리 좋은 거 사주면 뭐 합니까? 쓰지를 못하는데. 그죠? 늦어도 너무 느리죠. 이게 이제 여러분은 일반적으로 짰었던 프로그램이라 그러면 좀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보죠. 캔슬도 느리죠. 자, 그러면 비디오 모드를 이번에 이제 프로세싱을 PPL 한번 적용해 볼까요? Parallel Patterns 라이브러리 적용해 볼까요? 자, 그러면 뭐 똑같이 하고 고. 자, 이제 좀 빨리 움직이나요? 더 좋은 거는 뭐냐면 자, CPU를 96%, 98% 쓰죠. 자, CPU를 이용해서 지금 막 프로세싱을 하는 거죠. 이 여자가 점점 남자로 변해갈 겁니다. 뭐 이런 식인 거죠. 자, 이게 이제 PPL을 적용한 거고요. CPU 대박 씁니다. 그죠? 100% 씁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해볼 것은 비장의 무기죠. 앰프를 써보겠습니다. 앰프를 써서 한번 진행을 해보죠. 그리고 저희가 CPU 사용량도 같이 한번 보시죠. 뭐 뚝 떨어졌습니다. 그죠? 욕심을 내가 내다 보니까 하나씩 보시죠. 자, 앰프를 써서 진행을 하시게 되면 확실히 속도 차이가 느껴지시죠? 다시. 더 좋은 것은 뭘까요? 더 좋을 것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도 CPU를 쓰지 않는다는 거죠. 쓰지 않죠, 그죠? CPU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GPU 분야에서 C++ 앰프는 기존의 C++ 문법 사항을 거의 뭐 똑같이 준수하면서 하나의 키워드 정도만 추가가 됐습니다. 하면서 이 GPU를 제너럴 프로세싱에 쓸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도구 형태로 제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C++ 앰프는 뭐 이렇습니다. 이러이러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오픈 스펙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지금은 비주얼 스튜디오 2012 정도에서만 제공이 되지만 뭐 다른 컴파일러들에서도 이런 형태의 스펙이 하루빨리 좀 제공이 될 것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데모했죠?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